오늘 말씀드릴 강의 제목은 재난시대 소통과 언론입니다. 강의 내용은 재난은 무엇이고 재난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 또 언론과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린 재난, 소통, 언론 들어가 보죠. 재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까요? 영어로는 디제스터라고 하죠. 디제스터의 디스는 라틴어로 불일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터는 행성이고요. 행성은 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태양이죠. 태양을 규칙적으로 도는 천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불규칙하게 도는 천체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해성이겠죠. 해성은 경우에 따라서 76년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수백 년에 한 번씩 오는 해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던 별이 나타나면, 천체가 나타나면 옛날에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라고 봤습니다. 왼쪽 그림을 볼까요? 1800년대의 그 프랑스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해성은 악마로 표현되어 있죠.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성변 등록이라는 조선시대 때의 별자리를 기록했던 책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해성이 나타나면 별자리를 기록을 해서 매일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그 해성을 보면서 재난이나 불길한 사건이 벌어질 전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몸가짐도 삼가고 반찬수도 줄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역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난, 디제스터,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해성은 이제는 재난이 아니죠. 디제스터의 원래 뜻은 사라졌고 재난이라는 말만 남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나눕니다. 자연재난 하면 경주 포항지진 떠오르시죠? 사회재난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9.11 사태, 2001년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사건 때 이런 경우에도 재난으로 규정을 합니다. 해재난이라고 해서 국가가 어떤 국민 피해를 대처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재난관리기본법에 인재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야 되겠죠. 재난에 대해서 알리고 재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을 하고 조심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자, 재난에서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때는 소통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맨 위에 그림을 볼까요? 제갈 공명이 뭔가 들고 있죠? 비둘기.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어서 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비둘기는 전서구입니다. 비둘기는요, 속도가 시속 80km나 돼요. 그리고 멀리는 600에서 800km까지도 날아갑니다. 옛날 전쟁 때 그때는 전신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멀리까지 신속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서구를 활용을 했던 거죠. 왼쪽 그림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 군단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적게는 5개, 많게는 10개 군단이 나갑니다. 그러면 6개 군단이라고 쳐보죠. 그러면 몇 명일까요? 3만 명이잖아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군가요? 케이사르죠. 케이사르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죠. 나는 보았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러면 이 연설을 3만 명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 스피커. 그래서 목청이 좋은 병사들을 중간중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케이사르가 나는 보았노라 하면 중간에 그 서 있는 병사가 또 보았노라 그 얘기를 듣고 보았노라 이렇게 해서 3만 명한테 다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연설을 못했겠죠.
물론 작전 명령을 그렇게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여하튼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죠. 그렇게 해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서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몽골군입니다. 몽골군이 서양을 침략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속전속결입니다. 서양 군대가 한 200km 전방에 몽골군이 왔다고 듣습니다. 그러면 한 이틀 걸려서 오겠구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이틀이 아니라 반나절이면 와서 공격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몽골군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맨 위에 장군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말단 병사까지 모든 작전 명령을 다 숙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따로 작전 명령을 할 필요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속전속결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소통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재난도 거의 전쟁과 다름없죠. 요즘 보면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메르스 사태, 코로나19, 세월호 사건 이런 전쟁과 다름없는 재난 시대에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현대에 와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에 와서는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대중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 그게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매스미디어. 우리말로 하면 언론이겠죠.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언론에 재난 담당 부서는 없어요. 재난 담당 기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데가 KBS인데요. 거기는 국가재난기관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요즘 코로나19 때 보면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고 그 사망자가 몇 명이고 발표하는 그런 기자 있잖아요. 대부분이 기상 담당 기자입니다. 기상 담당 기자들은 이제 자연 재난 때 보면 활약을 하죠. 하지만 그 재난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회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취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KBS를 제외하면 다른 언론사에는 그나마도 재난 담당 기자, 재난 담당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어떤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많은 경우에 인재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재난의 원인이 뭐고 이렇게 파헤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전달이 충분히 안 되면 뭔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인재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자, 재난이 벌어졌을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방성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빨리 공개하지 않아서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었죠. 평택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에서 대규모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어느 병원인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환자가 되고 이런 혼란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초기부터 투명하게 모든 정보가 공개돼서 이런 개방성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성입니다. 재난인 만큼 거의 전쟁과 다름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돼서 그 위험을 벗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호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 곧 탑승객들이 모두 구조됐다 이런 정보 때문에 혼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포항 지진 때는 수능 시험이 바로 임박해 있었는데 그 정부에서는 수능을 일주일 바로 연기를 했죠. 그래서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줄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진정성인데요. 진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5년이었으니까 벌써 15년 전이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황우석 사태라고 있었죠.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로 사이언스라는 과학저널에 논문을 실어서 국민적 영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통신사 기자가 황우석 교수가 사이언스에 또 다른 중요한 논문을 싣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내용은 없고 딱 그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자들이 황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죠. 이 사실이 맞습니까? 어떤 논문입니까? 그때 저도 전화를 했는데 황우석 교수가 사이언스라고 쓰면 오음입니다, 이 기자님. 그리고 지금 기사를 쓰시면 논문이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익에 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사를 안 썼어요. 그랬더니 한 신문사는 사이언스가 아니면 중요한 논문이니까 네이처에 실리겠구나. 그래서 황우석 교수 네이처의 주요 논문 발표 예정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오보였죠. 황우석 교수는 사이언스의 두 번째 논문을 실었고, 그러니까 언론과 소통을 할 때 진정성이 빠져 있던 거죠. 결국 황우석 교수의 두 번째 사이언스 논문은 거짓 논문으로 밝혀져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뭐 말할 나위 없겠죠. 정보가 일관되게 나가야 혼란이 없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설명할 재난 커뮤니케이션 10대 원칙을 설명할 때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난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지, 언론에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중부의 라킬라 지방이라는 곳인데요. 2009년 4월에 이곳에서 6.3의 강진이 일어나서 309명이나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파견했던 자문단이 있었는데요. 자문단이 그쪽에서 조사를 한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자문단이 왜 꾸려졌냐 하면은요. 지진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가요? 라킬라 지방에 있던 한 연구소의 테크니션, 사이언티스트는 아니고 과학자를 돕는 전문 기술자인데요. 이분이 라돈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라돈이 많이 나오면 지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라돈이 많이 발생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론에 시민들이 놀라서 일부 시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고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오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조사를 하자. 그래서 자문단이 파견됩니다. 자문단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장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진 전문가가 아니고 홍수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지진학자 또는 지질학자였습니다. 자문단이 이제 조사를 하러 라킬라 그 지역에 갔는데, 단장이 아직 조사도 하기 전인데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작은 지진이 일어나면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분출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앉아서 와인 한 잔 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단장이 예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문단이 회의를 하는데요. 단 40분을 합니다. 이 라돈설은 근거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30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러자 가족을 잃은 한 의사가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요. 무슨 혐의냐? 살인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9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려서 1심에서 7명 모두에게 6년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는 전문가 6명은 무죄 혐의로 풀려났고요. 단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유죄 선고가 됩니다.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뭘까요? 전문가들이 이런 중대한 재난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태만하고 경솔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재난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태만하고 경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문단의 구성 문제입니다. 자문단의 단장을 고위 공무원이 맡았는데 지진 전문가가 아닌 홍수 전문가가 맡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문단이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전문가들만이 다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시민 대표자도 참여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과의 소통 문제도 있겠죠. 여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라킬라 사건에서 한번 짚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난 커뮤니케이션에서 지켜져야 할 10대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